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또 상승했고, 이게 하필 중소형주의 불장이 올 거다라고 하는 시점에 대형주가 관심을 받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약간 물타기가 되는데, 항상 그렇지만 뭐 워낙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 시점부터 반등이, 물론 워낙 약세가 나왔듯이, 물론 그게 미미하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중소형주의 강력한 어떤 시세가 나올 것이다라는 시점에 또 대형주가 단기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머지 경기회복 수혜주들이 상승하면서 업종별로 편차가 되게 심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업종별 편차를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오늘은 보험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골고루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전기전자나 이 자동차에 비해서 철강금속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이나 증권도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투자 심리가 탄탄해지고 있는 이런 상태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만 지속이 된다면 코스피가 단기 급등 패턴을 보이면서 요 단기 고점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고, 단기 고점을 돌파를 하는데 삼성전자는 고점에서 한참 멀어진 가격에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주도주의 교체는 이미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단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 네, 그리고 코스닥은 급등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잘 움직이고 있고 탄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수급이나 이런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을 덜 받는, 보시면 매매 금액을 보면 코스닥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금액이 이만큼이고 외국인이 10분의 1도 안 되고 기관 투자자들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거래 90% 이상을 개인이 하고 있다. 반면에 코스피는 전체 거래 한 65% 정도 개인이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응집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인 매매보다는 훨씬 더 시장에 영향력을 크게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든지 연기금이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결국 개인 투자자들만 있는 게 훨씬 양호하고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코스닥이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1월 초에 과열권이 끝나고 근 3개월 만에 다시 과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과열권인데 그때보다 고점이 더 높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이버전시라고 해서 요게 비교를 해서 이거보다 높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같은 과열권이라도 이때 과열권보다 이때 과열권의 지수가 더 높았고 이때 과열권의 지수가 더 높고, 이거는 되는 시장이다. 이거는 과열에 들었을 때마다 단계적으로 더 좋아진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늦게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된 건 오늘 대한탐정협회와 MOU를 체결을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한탐정협회 사무총장님하고 제가 이렇게 그 업무 협약 관련해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우리 이제 석균삼 이사님하고 그리고 대한탐정협회 부회장님하고 또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고, 이런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앞으로 이 상호 발전을 위한, 뭐냐면 대한탐정협회를 통해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그 주총 진행 요원이라든지 보안 요원들을 우리가 섭외를 할 수 있고, 또 대한탐정협회는 우리를 통해서 그 탐정업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대한탐정협회 경찰청 등록을 한 대한탐정협회가 앞으로 탐정법이 통과되고 흥신소가 불법화된다면 또 굉장히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지팡이, 민중의 보이지 않는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고, 예, 그리고 우리도 소액 주주들을 위한 또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업무 협약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거보다 훨씬 잘생겼는데 거의 밤을 새고 여기 참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에는 진짜 잘생기셨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글을 보고 또 뭔가 누군가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잘생긴 거구나 하고 세뇌가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 딱히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이니까 요거는 뭐 딱히 볼 것은 없을 것 같고 예. 제 노래 예, 내렸고 액트가 굉장히 이례적인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액트가 정기주총을 앞두고 주주총회를 또 불렀습니다. 그런 좀 찾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자 뭔가 하나씩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했습니다. 정총을 앞둔 상태에서 이사 선임, 감사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세부 안건이 또 4월 30일이니까 2주가 남았으니까 내일은 주주총회 사안이 확정이 될 겁니다. 2주 전에는 확정이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가 나올 것이냐? 요거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액트가 이 시점에서 굳이 3월 30일에 해도 되는 3월 30일은 아니고 3월 31일에 해도 되는 주총을 4월 30일에 또 한다?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고 자기 주식을 처분한다. 4월 8일에 결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또 처리해야 될 세미콘 라이트 주식도 있고 세미콘 라이트 보유 액트 주식도 있고 그게 세 가지를 보면 뭔가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소설을 써봅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유를 한 상태에서는 항상 좋게 보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 찍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감사합니다. 예, 가치관, 철학, 진심 뭐 사람 사는 거 별거 있겠습니까? 예, 그냥 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머리가 나빠서 그냥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거짓말한 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뭐 딱히 뭐 이게 거창하게 철학이나 가치관 이런 거보다는 뭔가 사는 거 사람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뭔가 좀 깨달은 부분이 있다라고 해야 됩니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어떤 다른 그 인품이 있는 분들과 비교해서 제가 많이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주식쟁이들 대부분 뭐 사기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제가 낫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반응이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뭐 언제 30분, 40분 이걸 보고 있냐.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좋은 현상입니다. 처음에 제가 시황을 쓸 때 무슨 내용인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읽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진짜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예. 요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마트. 예.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1시간씩 만 시간 채우면 주식 전문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물, 뭐 그냥 매물 분석 별거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다뤄 드릴 텐데,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뭐 요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주 적절한, 종목에 대해서 적절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느낌과 반대. 보통, 잘하는 분들, 뭐, 운동 잘하고, 게임 잘하고, 이런 분들 말고, 그냥 평범한 분들은 느낌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와, 이거 도저히 오르겠네, 손절해야 되겠네, 하고 하면 오릅니다. 예. 링네트.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경제. 네, 아시아경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경제 아침에 한 6% 떠 있는 거 봤는데, 자, 그럼 현대산업개발부터. 현대산업개발, 추세가 돌아선 것 같고, 이게 근데 이거는 신규 상장이 아니라, 기업 분할로 인한 상장이라서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올라갈 때야 좋은 거고, 내려갈 때 나쁜 거고, 다시 올라가다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흐름 자체가 이제 요렇게 수렴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수렴을 하고 나서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 반드시 위로 가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예, 그런 점에서 다소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예, 근데 중기적으로 추세가 돌아섰고 신호도 나왔으니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장기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수렴 후에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를 모르니까, 예, 그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이마트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마트도 지금 유통해서 마트 가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홈플러스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홈플러스 한 3군데 정도 가봤는데 거의 망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홈플러스는 거의 망했다라고 보고, 롯데는 뭐 롯데만의 어떤 유통 역량이 있고, 이마트도 이마트만의 어떤 역량이 있으니까 얘네 둘은 그래도 선전을 할 거다. 홈플러스는 망한 것 같고, 이렇게 봤을 때 쿠팡하고 정면 대결을 선언한 이마트, 뭐 가격으로도 승부를 보고 이렇게 할 텐데, 뭐 사실 쿠팡은 굉장히 과다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편하긴 한데 가격이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쿠팡, 예, 대표조차도 외신에서 이익을 어떻게 낼 것이냐라고 했더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고 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까지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남아 있고, 그리고 뭐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간다 하지만 이건 제품을 사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냥 단순히 중개 수수료만 보면 이베이보다 못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마트도 충분히 네이버하고 제휴하고 CJ 대한통운하고 제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갔을 때 쿠팡에 밀리지 않을 그런
영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어떤 매출 증가까지 더해가지고 홈플러스 망하는 것까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수주니까 변동 자체는 큰 재미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링네트 한 번 상승했고 2번 상승했고 매도의 어떤 흔적은 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매도의 흔적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냐면 만약에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상승하고 근데 이때는 매도 흔적이 없으니까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후에 이 매도 흔적들이 발생을 합니다. 고점에서. 그러면 다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 한번 하고 끝납니다.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래서 일단은 얘는 기술적으로는 큰 점수를 줄 수는 없다. 그러면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뭐 양호하네. 회사 자체는 양호하니까 딱히 뭐 소소하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매도 현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것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이 세게형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세게형으로 이렇게 점점 파동이 커진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따라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없으니까 거래량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 부분도 낙관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 경제 비자발적 장기 투자 하셨다가 드디어 수익 전환하셨는데 요 대응은 항상 이렇습니다. 비자발적 장기 투자에서 몇 년을 고생해가지고 원금을 회복했다. 자, 여기서 더 올라가기 차고 기다려도 다시 떨어져서 마이너스를 구경을 하고 그리고 다시 원금으로 왔다. 야, 사람 심리가 여기서 안 팔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팔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원금 찾으시면 일단 일부라도 챙겨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일부 챙겨 두시고 뭐 떨어지면 다시 잡든지 아니면 더 올라가면 더 챙기고 더 올라가면 더 챙기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걸 통째로 다 가져가면서 끝까지 수익을 내야지 이거는 뭐 당장 여기서 샀으면 모르겠지만 물려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물려있는 사람이 이걸로 수익 극단적으로 끝까지 봐야지 이거는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뭐 농구 경기 해야지 이런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미 물려가지고 장기간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인내심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인내심이 다 말라버렸고 이 상태에서 약간의 변동으로도 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 장기 보유해가지고 큰 수익을 내겠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일부 덜어내시고 그리고 상한가 간 시간이 중요한데 상한가 끝에 겨우겨우 갔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히려 부진할 가능성이 크니까 내일 아침에 시초에서 조금 더 덜어내시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 말씀을 하셨는데 요걸 따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현대차가 있고 기아차가 있고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있고 현대글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이 있고 현대건설이 있고 현대차 증권이 있고 그리고 비상장사 중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는데 현대차가 기아차를 지배하고 기아차가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는 이런 순환 출자 구조입니다. 이거를 깨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현대차 지주회사 사업회사로 분리를 하고 지주사업, 기아차도 지주회사 사업회사로 분리하고 현대모비스도 지주회사 사업회사로 분리를 합니다. 그럼 이 지주사끼리 합병을 합니다. 더하기 현대글로비스를 하면 이게 이제 현대차 그룹의 지주사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현대건설, 현대제철 이렇게 이제 딸려 있는 구조가 되고 현대엔지니어링하고 현대건설 합병하면서 우회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정의선 부회장 지분이 또 여기서 처분이 가능한 상장회사 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걸 현물로 여기다 출자를 하는 정도? 뭐 이렇게만 가면 지배구조 개편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쓰지 못했던 것은 주가가 낮았기 때문에,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 지주회사들끼리 떼놓으면 더 주가가 낮으니까, 사업회사가 빠지는 만큼 주가가 더 낮으니까 이거는 적대적 인수합병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못했던 거고, 지금은 현대차 많이 오르고 기아차 많이 오르고 현대모비스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주사 사업회사를 쪼개고 지주사끼리 합병해도 충분히 답이 나온다. 요게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현대글로비스가 최대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 그 외의 종목들은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로 쪼개지면서 딱히 관심을 받을 부분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가장 유력하다. 현대차 그룹. 그리고 제가 과거에 쓴 글들도 제법 있을 텐데, 다음 시간에 그거를 제가 찾아가지고 다루면서 조금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신금속. 예, 프로그램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프로그램이 샀고, 근데 요 보시면 그냥 의도가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아쉬움을 주기 위한, 여기서 그냥 팔 걸 이런 아쉬움을 주기 위한 이런 모습들인데, 자, 뭐 어쨌든 걷어간 수량만 보면 개인 투자자들 것만 이렇게 빼봤을 때 1%, 2%, 한 2.5% 정도 나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치가. 예, 그래서 뭐 여기서 계속 이러면서 물량을 걷어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격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가격도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 밑에 종목들은 뭐 계기만 있으면 1000억까지는 금방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거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 하면 어떻게 하죠? 유상증자 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 시가총액 601억입니다. 유상증자 해가지고 주가 반토막 났다. 시가총액 300억짜리 됩니다. 이러면 뭐 진짜 개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다 사버립니다. 유상증자 참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가 소액 주주들이 더 결집하고, 그리고 회사 안에 자금도 들어가서 더 괜찮아지는 회사가 되는데 주가도 떨어졌고 뭐가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뭐 당장 이거 보고 유상증자에서 한 3,000원까지 가면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안 좋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게 한정된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니까. 못 막는다 하더라도 금방 이런 거는 자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뭐 어떤 방법을 쓰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석적으로 뭐 소액 주주들이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이런 어떤 제스처가 없으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최대 주주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균형 잡게 보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익을 최대한으로 가져가셔야 되지만, 뭐 자산 재평가하고 내부적으로 세는 건 맞기만 해도 이 정도가 적정 가격 이하가 되는 건데, 굳이 뭐가 급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영신금속이 예방 차원에서 주주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만, 보면 시간이 한 4년 정도는 있습니다. 4년 정도는 전기차가 아주 급격하게 보급이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가 지금 보급이 된다 하더라도 정부 보조금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왜곡이 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4년 동안 기존 사업에서 이익을 잘 축적을 해가지고 미래 사업을 준비를 하면, 그러면 뭐 어쨌든 잘 고비를 넘기고 잘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 분위기 또 좋지 않습니까? 중소형주들 뭐 강남 압구정동에 아파트가 이제 100억이 넘어갔는데
지금 영신금속 뭐 공장 부지가 만평에 서울에 아파트 보유하고 천안에 땅도 있고 뭐 이런 회사가 시가총액 601억이다. 그러면 최대주 27% 해가지고 150억이네? 최대 주주 지분율하고 아파트 한 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분 가치하고. 이게 과연 아파트 가격이 빠질 것이냐 아니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이 가장 최선의 이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 그러기에는 뭔가 기대 수익률 대비 리스크가 아직도 낮은 상태다. 그래서 좋은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개인이 사서 이렇게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거는 최대 주주 쪽에서 사는 거라고 보고, 예, 그래서 그 쉽게 물량을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SK텔레콤 오늘 조정받긴 했는데 그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어제 말씀드린 그런 구도로 가게 될 겁니다. 예, 그런데 뭐 하나 덧붙이자면 SK텔레콤이 여기 보시면 자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어질 때 여기 자사주를 지주회사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주회사가 사업회사를 지배하는 이런 형태의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지주회사는 사업회사 갖고 있는 이 지분 26.79%하고 그리고 국민연금은 이제 지배주주가 아니니까 빼고 자사주 11.87%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에. 그럼 지주회사는 이번 개편을 통해서 38% 이상의 SK텔레콤 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26.79보다는 훨씬 지배력이 강화가 되고 SK텔레콤이 고배당주기 때문에 이 지분이 늘어날수록 지주회사의 운영에는 도움이 된다. 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SK하이닉스. 자,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SK하이닉스는 현재 손자 회사이기 때문에 이건 또 뭐야? 그러면 지주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고 그 밑에 자회사 밑에 자회사를 손자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를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이 유예가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갖고 있으면 최소 지분율 30%를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 지주회사로 전환해서 그거를 유예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손자회사가 이제 타 기업을 인수를 하면 지분 100%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상장회사를 인수하면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SK하이닉스가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격상이 됐을 때 굉장히 좀 인수합병에서 유연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SK텔레콤 지배구조 개편은 이런 두 가지 효용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는 1월 고점 찍고 굉장히 요원한 상태입니다. 코스피는 고점 돌파하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1월 초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결국 이게 유동성 항아리 역할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시장 대비 계속 약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종목들이 주도주로 등장을 하면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것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삼성전자를 사고 또 삽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 장세, 내년 말까지 예상되는 유동성 장세에서 삼성전자 매수하신 분들은 손가락만 빨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걸 뭐 제가 나쁘게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현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죽고 포스코가 계속 차기 주도주 역할을 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 포스코는 포스코 혼자 상승이 아니라 현대제철하고 예, 그리고 동국제강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동국제강은 브라질 제철소 투자한 거 성과 내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어떤 평가 자체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투자 한 번만 잘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 우진 플라임 보면 그 속이 빈 그거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잘해가지고 한 번만 반짝하면 기업의 가치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예, 그게 동국제강이 누구나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던 브라질 제철소가 성공을 하면서 이런 재평가를 받는 거, 예, 이런 부분들 기억해 두시면 그래도 앞으로 투자할 때 재무 구조가 양호하고 이런 종목들에서 연구개발비 투자 게을리하지 않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언젠가는 하나 터지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고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